김현정의 뉴스 쇼. 오늘 아침 모스크바보다 더 춥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서울 수도권의 기온이 영하 16도고요. 러시아 모스크바의 기온이 영하 10도니까요. 모스크바보다 더 추운 아침입니다. 이 냉동고 같은 추위는 오늘 밤 절정을 찍고 내일부터는 1, 2도씩 조금씩 올라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보시죠. 더 큰 문제는요, 우리 무역에 몰려온 한파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수출하는 세탁기와 태양광 부품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그러니까 긴급 수입 제한 조치에 서명을 한 겁니다. 자국의 적자가 너무 심하다는 게 이유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관세 없이 수출하던 물건에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세이프가드가 반도체와 철강, 화학 분야까지 확대될 조짐도 있습니다. 자기들 등 따시자고 동맹국의 코트를 벗기는 이 보기 드문 무매너의 여러모로 추운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번지는 사법농단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법원행정처가 청와대한테 원세훈 재판 관련된 정보를 준 것, 이게 이제 TF 결과 드러난 거잖아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다가 오히려 더 큰 의혹이 불거진 셈인데요.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을 두고 그 결과를 청와대가 궁금해하니까 재판 결과를. 네, 법원 행정처가 재판부 의중을 파악하려 노력 중이다, 이런 메시지를 건넸다는 것이죠. 또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을 유죄로 본 2심 판결이 나오니까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전원합의체 회부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실제 전원합의체 회부가 된 뒤에 원심이 파기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대법원 간에 유착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파문이 확산되자 어제 13명의 대법관들은요, 재판에 관해서 그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긴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정농단을 넘어서 법원까지 정권에다 코드를 맞췄다, 이런 의혹이 논란인 거잖아요. 블랙리스트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블랙리스트보다 훨씬 더 큰 게 터져버렸어요. 맞습니다. 당시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를 총괄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책임론이 일단 불거질 것 같고요. 예. 후폭풍도 이어질 것 같고. 그렇죠. 법원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런 목소리도 커질 것 같습니다. 예.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PC와 파일들은 여전히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알고 있다면서 곧 정리된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뜻을 나타냈네요. 법원은 그나마 남아있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아니었습니까? 네.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들썩이는 불의 골입니다.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사인데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네, 미국 알래스카 남부 해안에서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예. 현재 시간으로 어제 새벽 0시 30분쯤이었는데 주변에 쓰나미 경보도 발령됐다고 해요. 다행히 큰 위협은 없었지만요. 예. 그런데 이에 앞서서 인도네시아 자바섬 남부에서도 규모 6.4의 강진이 있었고요. 그렇죠. 일본 군마현에서는 화산이 분화해서 한 명이 숨지는가 하면 필리핀의 마yon 화산도 폭발 징후가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게 하루 만에 다 일어난 거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본, 몇 시간 차례 간격으로 계속 이어진 현상들인데 예. 불의 고리가 이렇게 들썩들썩하는 모습이라 인근 국가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죠. 예.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보죠. 네, 4강 진출을 노리는 정현입니다. 정현 오늘 몇 시예요? 11시입니다. 11시에 4강. 네, 한국 최초로 테니스 메이저대회 8강에 진출했죠. 그 정현 선수 오늘 오전에 미국의 샌드그렌과 4강 진출권을 놓고 맞붙습니다. 예. 세계 랭킹만을 두고 보면은 정현이 58위고요. 예. 샌드그렌 선수는 97위이기는 한데 97인데 지금 4강 올라온 거니까 샌드그랜도 파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될 것 정현만큼이나. 같습니다. 예, 그 승부를 한번 지켜보시죠. 예, 11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베트남 박항서 감독도 파란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예, U23 대회에서 지금 결승전까지 올라간 거죠. 네네. 우리나라는 지고 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올라가고, 박항서 감독 오늘 2부에 연결하겠습니다. 김재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신당 창당을 선언한 반대파의 태도를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당내 당을 만드는 창당 관련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작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안철수 대표와 합당하다. 예, 해당 행위 그만하고 통합의 협력을 하시든지 아니면 나가셔라. 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사실상 이런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한을 이번 주말로 딱 못 박았습니다. 그 시한 넘기면은 어제 열려다가 멈춘 거 있죠. 징계위원회. 이거를 열겠다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의 최후 통첩에 대해서 통합 반대파죠. 박지원 전 대표는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박지원 의원 국민의당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통합 반대파가 아니고 예. 개혁신당 창당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저쪽도 개혁신당이에요, 이름이. 우리가 하니까 따라왔더라고요. 앞에다 통합 하나 붙여가지고. 그리고 예. 안철수 대표의 최후 통첩을 예. 오늘 아침 박지원이 안철수에게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창당 통합 하지 말고 예. 하려면 나가서 해라. 우리 보고 나가라 마라 최후 통첩하지 말아라. 통합하고 싶으면 그쪽이 나가셔라. 시한은 이번 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똑같이 되돌려서 최후 통첩하겠다. 지금 이 말씀. 할 말을 해야지. 예. 안철수 대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안철수 대표가 뭐 대표시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대표로 인정을 하지 않고 안철수 대표는 우리를 속이고 당헌 당규를 불법으로 적용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통합을 인정할 수 없고 나가서 해라.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물론 지금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불법적인 행위 한 거 아무것도 없다. 우린 다 적법하게 해왔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박지원 전 대표 그것이 안철수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것이 한계라고요? 그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네? 그것이 한계라는 말씀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 모든 의원총회에 와서 예. 통합의 통짜도 꺼내지 않고 예. 연합연대 하자. 이렇게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를 포함한 중진들에게도 의원들에게도 예. 쭉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불쑥 통합을 선언하고 예. 또 당무회의는 불법으로 소집해서 가결을 하고 전당원 투표는 당헌 당규를 무시해서 자행했고 예. 이런 것들이 잘못이죠. 그것이 한계다. 그러고도 불법 아니라고 하는 게 한계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건데. 그렇죠. 근데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입니까? 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이다. 근데요, 박 의원님, 어쨌든 지금 당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건 안철수 대표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그러니까 대표. 박정희 전두환식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어쨌든 이번 주까지 최후 통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반대하시는 분들, 통합 반대하시는 분들이 안 나가시면, 개혁신당 분들 안 나가시면 징계위원회 열어서 제명까지도 제명은 아니겠군요. 제명하면 이거 비례대표 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제명은 아니고 아마 당원권 정지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당대표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당무회의를 열어서 당원권 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러한 것은 자기들이 먼저 했기 때문에 징계를 하려면 셀프 징계를 해야지 멀쩡하게 당을 지키자.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개혁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정당법상 신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당적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당을 하면은 이중당적이 허용하지 안 하는 거예요. 예. 그 자체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막무가내다. 예. 도저히 그 안철수 정치, 새 정치는 헌정치로, 후정치로 탈하겠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당무위원회 열어서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내린다면, 만약 내린다면 주말까지 이제 시한을 박았으니까요. 그때는 아니 어떻게? 어제 당무회의에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랬다가 왜 미룬 거죠. 못했습니까?
여론이 나쁘니까 못했죠. 이제 주말까지 그거 해라 공갈 치는데 그 공갈 협박에 넘어갈 박지원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징계를 해주면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또 감사하실 것까지는 뭘까요? 감사하죠. 왜요? 나쁜 사람들이 좋은 정치하라고 나가서 하라고 하면 해야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론이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가 통합하에 더 등을 돌릴 거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안철수의 나쁜 정치가 좋은 정치를 마치 그레샴 로처럼 구축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쫓아내는 거죠. 근데 이제 어제 안철수 대표는 이런 말씀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를 직접 언급하면서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 입당 선언문 둘째 줄에 보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세력의 결집을 통해 약자의 눈물을 닦는 민생 정치를 구현한다라고 나왔는데 진짜 이런 입당 선언문에 있는 통합 정치를 실현했는지 묻고 싶다. 오히려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호남을 지금 고립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시더라고요. 안철수야말로 호남의 배신자죠.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는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하겠다. 예. DJ의 정책 이념을 개성하겠다. 나중에는 국민의당 자체가 DJ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와서 이제 와서 유승민과 손잡고 제 일성이 뭐였습니까? 유승민의. 햇볕 정책을 폐기하라. 탈호남하라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좀 수정을 하시긴 했습니다. 그 언급에 대해서는. 아니 말해놓고 이미 던져놓고 이제 호남을 달래기 위해서 수정하는 것은 뭐가 진심입니까? 뭐가 진심이겠는가. 첫 일성. 그분들의 기조는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광주에 방문해서 얼마나 냉대를 받았습니까? 유승민, 안철수 두 대표 말씀하시는 거죠. 어제 그 두 대표가 가서 광주 방문한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 좀 해보셨어요? 어제 갔는데 여론조사 할 필요도 없고, 르포 기사를 보더라도 냉랭했습니다. 물론, 유승민 대표는 처음 오신 분이기 때문에 TV에서 봤다. 이런 좀 환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안 선생은 어디 갔냐? 안 선생? 안철수 대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안 선생은 왜 광주 갔으면 광주에 있어야지. 같이 못 돌아다녀요. 같이 못 돌아다녀요. 못 돌아다녔으니까 양동시장에 유승민 대표 혼자 갔죠. 여론이 그 정도로 싸늘하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당 일부 당원들. 이 박지원이가 대구시장에 가면은 엄청난 환대를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일부 당원들이 박지원 의원 정계 은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같은 거 열었더라고요. 그건 여기서 뭐 대변인이 무슨 소리 하니까. 광주 어떤 의원 보좌관이 시켜서 몇십 명 동원해가지고 하고 전라남도에서는 사무처장 안철수 직계가 내려가서 그거 하려다가 쫓겨나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 안철수 정계 은퇴하라. 우리 국회의원들이 하는 소리는 안 들리고 동원해서 20, 30명 하는 것은 들리는 그런 녹한 뉴스가 돼서는 안 되죠.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아주 솔직하게 좀 말해보죠. 안 대표가 지금 통합 반대파들 나가라고 요구하려면 최소한의 성의, 즉 비례대표 의원들, 비례의원들 의원직 유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출당의 조치, 합의이혼이라고 표현들 하더라고요. 그 정도 전제,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합의이혼이라고 하면은 좀 기분 안 좋은 용어고요. 합의 분당하는 게 좋겠죠. 그것엔 동의하세요. 그리고 성의 여부를 따질 게 아니라 우리는 2월 4일 전당대회를 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물리적 방법으로 저지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 방법으로 저지를 해보고 그래도 당권을 가지고 있는 안철수이기 때문에 그걸 강행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3월 6일, 2월 6일, 새로운 개혁신당을 창당합니다. 그러면은 이대로 국민의당에 남아 있으면서 또 당은 창당하는 이런 형식이 잘 상상이 안 되네요. 그건 정당법상
정당이 창당될 때까지는 예, 할 수는 있는 창당 준비위원회는 합법적입니다. 긴 하죠. 예. 예, 당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가지고 가겠다. 예. 지금 유승민 대표는 제2의 김연아는 안 된다. 비례의원들 원치 않는 분들은 좀 놔드려라.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 안 대표는 그 반대 입장이신 것 같고 이 상황.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안철수는 유승민에게 족탈불급이다. 설사 통합을 하더라도 유승민은 그렇게 고차원의 정치를 해요. 나는 보수다. 그러나 합리적인 진보하고 함께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비례대표도 탈당시켜줘야 된다. 출당시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예. 안철수 대표는 자기는 민주당에다 요구해서 경남 도의원, 부산 기초의원들을 그렇게 찾아왔어요. 예. 그런데 자기가 할 때는 안 해준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의 새 정치는 욕심쟁이 정치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맨발로 뛰어도 따라가지 못한다. 족탈불급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급이 다르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에도 그렇잖아요. 두 당이 합당하면 누가 대표가 돼야 되느냐? 유승민 34. 예. 안철수 17. 알겠습니다. 우리 김경진 의원이 말한 대로 안철수 대표가 유승민 대표의 반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런 얘기를 지적한 거예요. 박지원 의원님, 지금 통합파가 신당 당명 공모를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보니까 또 통합에 반대하시는 분들 지금 개혁신당이라고 표현해달라고 하셨는데 그쪽 분들도 이름 공모하고 계시고 공교롭게도 양쪽이 동시에 하고 계시더라고요. 동시에 할 수밖에 없죠. 예. 우리가 통합을 반대하지만은 그분들이 계속 불법적으로 진행시키고 있고 아까 말씀한 대로 당권파이기 때문에 그 칼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5개월 남은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당 안철수 이름으로는 우리가 출마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뭐 좋은 이름 아이디어 좀 있으세요? 우리 당이요? 뭐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습니다. 우리 당은 공모를 해서 이제 8시 회의에서 아마 결정되게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쪽 당에다가 뭐 특별히 추천하고 싶으신 건 없는 거죠? 그쪽은 관심 없어요. 보수 수구 대연합당이라 하면 될 거예요. 아이고, 예. 오늘 저는 박 의원하고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냉담하게 당을 평가하시는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그러니까 정체성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나눠야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김성환 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 순간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하겠다고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답니다. 1mm도 안 움직인다고 했던 사람인데. 1mm 위안부 합의는 1mm도 못 움직인다 그거고 본인이 1mm는 아니었고요. 어쨌든 온답니다. 예, 속보 전하면서 행가는 뭐 가지고 오셨어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어제 풀려난 지 180일 만에 다시 재수감됐습니다. 그렇습니다. 2심 재판부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180일 만에 재수감된 조윤선 전 장관 이 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다시 실형이 선고되면서 아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렇게 묘사들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충격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인물 중에 구치소 생활에 가장 적응을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식사도 거의 하지 못했고 거의 강박 증세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구속되고 난 다음에 그 외모나 표정 이런 것들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좀 놀라기도 했어요. 예, 맞아요. 변호를 맡은 남편 박성엽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직후에 기자들한테 당연히 상고하겠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시 구속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회 위증죄만 유죄로 인정이 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제 선고받고 풀려났었는데요. 예. 뭐 어찌됐든 2심 판결로 인해서 다시 구속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180일 만에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네. 이 뉴스의 행간 들어가죠. 첫 번째 행간은 2개의 스모킹건이 있었다입니다. 2개의 스모킹건이요? 네, 재판 결과가 1, 2심에 뒤집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2가지가 있었는데요. 핵심 이유 2가지 뭐예요? 박준호 전 민정수석의 진술 번복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니라 정무수석하고 청와대 캐비넷 문서입니다. 이 박 전 수석은 1심에서 조윤선 이 신임 수석한테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업무를 인수인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심에서는. 네. 근데 2심에서는 인수인계 해줬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인수인계 받은 사람이 그걸 몰랐다고 주장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데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거짓말한다라고 본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와대 캐비넷 문건인데요.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민정수석실에서 문건이 다량이 발견됐잖아요. 기억하실 거예요. 박근혜 정부 시절의 문건이었는데요. 이때 김기춘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종북 척결 방안의 하나로 블랙리스트 인사들에 대한 지원 배제를 논의한 기록이 여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조윤선 전 수석 지시나 승인 없이 이루어졌을 수 없다라고 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반드시 거쳤을 거다. 네. 그래요. 188일 만에 석방입니다. 그리고 다시 180일 만에 구속 수감입니다. 조윤선 전 수석. 두 번째 행간 뭔가요? 두 번째 행간은 구속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이상했다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저는 알죠. 6명 아니에요? 그렇죠. 조윤선 전 수석을 빼고도 6명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있죠. 조 전 수석을 보좌했던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김상열 전 교육문화수석, 정관주 전 군미소통비서관, 그리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소영 전 문체부 비서관.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정무, 교육문화, 군미소통수석 그리고 문체부까지 전부 모든 사람들이 개선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보고 라인을 쭉 따라가지고 다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사실은 조윤선 전 수석, 조윤선 전 장관만 쏙 빠져있는 모양이 더 이상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정무수석을 하고 문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나는 블랙리스트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1심에서는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 전 수석이 나는 왕따였어요. 나는 무능력했어요. 또 뭐 국회 가서 말했다고 하는 것처럼 100번 1000번 물어도 블랙리스트 몰라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사실은. 100번 1000번 모른다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봤던 걸로는 판단됩니다. 말을 바꾸긴 했잖아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결국은 이번 재판 결과가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네요. 마지막 행간이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1심 재판 결과가 다시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입니다. 1심 재판 결과가 의심스럽다니요? 네. 1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블랙리스트 공범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좌파 지원 축소, 우파 지원 확대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논리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말이 많았죠. 우파 대통령이 당선되면 좌파는 블랙리스트 만들고 지원 배제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2심 재판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억압하면 전체주의 국가로 가게 된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공범도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1, 2심이 바뀌는 게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 법리를 다르게 적용하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대법원 추가 조사의 조사 결과 보고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판결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나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동이 왜 엄정하게 조사돼야 되는지 이번 문화 블랙리스트 재판을 보면서 다시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작전명 포청천. 전 이 얘기 듣고 드라마로 봤던 판관 포청천이 무슨 영화로 재개봉을 하는가? 이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MB정부 국정원에서 야당 정치인들하고 언론인들 사찰하면서 그 작전명을 포청천 이렇게 붙였답니다. 이 기막힌 이야기를 제보받은 분 민병두 의원 오늘 첫 순서로 연결을 해보죠.
라디오 재판정도 있는 날인데요.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오늘 재판정에 귀를 더 기울여 주십시오. 개 입막의 의무화, 또 개줄은 2m로 제한하는 문제. 개가 사람 물면 무조건 안락사시킨다.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정에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 박항서 감독 만난다고 했더니요. 어떤 분이 박항서 감독이 도대체 베트남에서 어느 정도길래 그러냐라고 질문 문자를 주셨는데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히딩크 감독 바라봤던 거, 히딩크 연호했던 거, 또 나가서 다 같이 응원했던 그 분위기를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트남 분위기가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예, 박항서 감독이 시간이 오늘 굉장히 없어요. 어제 밤에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잠시 후 생방송으로 경기가 지금 중국에서 열리고 있죠. 중국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작전명 포청천 무슨 영화 속의 특수작전 이름이 아닙니다. 실제로요. MB 정권 시절에 원세훈 국가정보원이 야당 정치인 또 언론사 사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찰을 벌이는데 그 작전명이 포청천이랍니다. 심지어 그 포청천 작전의 예산은요. 국정원의 대북 공작금에서 썼답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MB 정권에서 야당 정치인들 민간인 대상으로 불법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건 알려진 바죠. 그런데 그 실제 작전명과 예산 출처까지 드러난 건 처음입니다. 작전명 포청천을 세상에 공개한 분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민병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보를 받으셨다고요? 네. 예. 현재 국정원 직원입니까? 그걸 특정할 수는 없고요. 다만 지금 MB와 또 그 주변 사람들한테 국정원 특활비가 광범위하게 저열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예. 저 커다란 규모의 특활비 중에 어느 부분에서 그 사람들은 저것을 전용했을까 하는 의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예. 되게 원장이나 차장이나 이런 정무직이 쓸 수 있는 돈에서 아마 청와대나 이런 데 갔을 가능성이 큰데 예. 저 사람들이 절대 넘어서면은 안 되는 대북 공작비까지 건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예. 여기저기 탐문을 하다 보니까 예. 이런 제보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럼 제보자가 문건까지 가져온 거예요? 아니면 말로 증언한 것들을 취합하신 거예요? 네, 구체적인 그 증언들입니다. 증언. 국정원 문건은 대개 메일 서버에 남아있는 것은 국정원 TFT도 접근할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문서 형태로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다른 증거 없이 제보자의 말뿐이라면 신빙성이 좀 약한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당시에 활동했던 3개팀 직원들의 이름과 예. 또 공장 내용 예. 이런 것들이 다 특정화되어 있거든요. 아주 구체적이든가요? 네, 가령 이런 겁니다. 예. 미행감시팀한테는 예. 승진을 책임질 테니 벽을 뚫든 천정을 뚫든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미행감시는 일비로 지출된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하루하루 일비를 갖다 준다는 거죠. 비용을. 예. 그러니까 별도 사무실을 두지는 않았고 밤낮 교대 근무를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미행감시팀은 누구를 만나느냐. 예. 단순히 그것만 파악해갖고 내사팀으로 넘긴다고 합니다. 아하. 내사팀이 종합을 하는 거죠. 예. 그 성향 분석이랄지 또 상대방의 어떤 금융자산을 들여다본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내사팀한테는 DJ 비자금을 갖다가 캐기 위해서 예. 박지원 의원을 특별히 내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게 다 5급 직원이 팀장이고 예. 4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도를 한번 볼게요. 지금 구체적인 증언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포청천 팀이라는 것이 있고 그 포청천 팀의 위에는 대북 담당인 3차장이 최종급 3차장이 있고 그 밑으로 내사 파트, 사이버 파트, 미행감시 파트 3개 파트가 나눠지고 예. 이것이 TF입니까? 포청천 팀. 그래서 아까 내사팀하고 미행감시팀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요. 예. 사이버팀, 이게 이제 해킹팀입니다. PC를 뚫어라. 그래서 맨 처음에 한명숙, 박지원, 박원순, 정현주, 최문순 이런 분들을 갖다가 이름을 적시하면서 이메일 주소를 줬고요. 예. 나중에 우리가 어저께 밤에 또 추가로 제보를 받고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2년 총선 임박해서는 이메일 주소를 줬는데 뒤져보니 나중에
여당 관련자들도 굉장히 많더라. 당시에 여당이요. 아, 여당 이메일도 주면서 PC 뚫어라, 해킹해라.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만 줬기 때문에 누군지는 몰랐는데 예. 그걸 뚫어보니 여당 관련자들 혹은 여당 공천 신청자들도 있더라. 뚫어봐. 왜 그랬을까요? 여당 사람들은 왜 뚫으라고 했을까요? 아마 공천할 때 예. 참고 자료로 쓰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뒷조사하려고 이메일 탈탈 털어서 뭔가 이거 잡히는 거 없는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사람을 공천해야 되니까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국정원을 시켰다? 혹은 누구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제거시키기 위해서도 있고. 혹은 자기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이 사람들은 국정원 직원들은 그 전문은 모릅니다. 다만 예. 수시로 원장실이나 원장 비서실이나 예. 최종호 3차장 비서실을 통해서 예. 지휘 개통 라인을 넘어서서 수시로 이메일 어드레스가 왔다는 것이죠. 그럼 뭔지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뚫으라면 뚫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맨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5명 이름은 거명돼서 지시가 내려왔던 것이고요. 그 5명 이름이 그러니까 뭐 박지원, 한명수, 정현주, 박원순. 최문순, 박원순. 예. 예. 그 다음부터는 수시로 지시가 내려왔는데 누구 건지 모르는 거죠. 이메일 주소를 줬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예. 그 해킹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메일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의 모든 걸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핸드폰 해킹이에요? PC 아니고? 그러니까 PC를 뚫는다는 거는 PC에 이메일을 갖다 들여다본다는 거고 이메일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게 되면 다 연동이 돼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핸드폰으로 그렇습니다. 누구랑 예. 통화하는지 누구랑 카톡을 하는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내사팀이나 미행감시팀이나 사이버팀이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고 진술을 갖다 구체적으로 하기를 갖다 당연히 꺼려 하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러한데 어디까지 들여다봤다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미행 감시 파트, 사이버 파트, 내사 파트. 그래서 요 세 파트, 세 팀 이외에 예. 이게 이제 이른바 포청천 팀이고요. 예, 예. 이 포청천 팀을 직접 지휘하고 지시한 거는 방첩국 산하의 단장이 있습니다. 단장급이었습니다. 조직이. 단장급. 그리고 그 위에가 대북 담당 최종욱 3차장이었습니다. 최종호 3차장, 그다음에 단장, 그리고 예. 사이버 파트, 미행 파트, 내사 네. 파트 이제 팀이라고 불리는 이 전체가 포청천 팀이 되는 거다 이 말씀이세요. 저는 방첩국 산하의 K단장이 지휘를 한 것이죠. 최종업 3차장 이름 들으면서 떠오른 사람이 그 지난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구속된 유성옥 씨,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떠올랐어요. 그때 예. 유 단장이 뭐라고 했냐면 원세훈 전 원장의 불법적인 지시를 주로 수행했던 사람이 최종업 3차장이다. 이렇게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 최종업이 나오는 거네요. 이름이. 그렇죠. 예. 2009년 2월 달에 예. 원세훈 원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최종업 씨가 3차장이 됩니다. 그렇죠. 이분은 DJ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찬 분이죠. YS 당시에는 노벨상 수상 방해 공작을 했었고 노벨상 취소 청원도 MB정부 시절에는 했었고요. 그때 이 사람. 예. 이제 이번에 새로 드러난 것이 내사팀의 DJ 비자금 관련도 조사를 갖다가 해봐라 하는 지시를 또 추가를 했던 것이고요. 예, 예. 그래서 이 대북 담당 최종호 3차장이 방첩국에 예. K단장을 통해서 직접 지시를 하는데 국정원은 국 밑에 단이고 단 밑에 처입니다. 예. 직급 체제가. 예. 근데 그 밑에 있던 처장은 이거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대북 공작금까지 있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동의할 수가 없다. 나한테는 보고하지 마라. 나는 모르겠다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장은 그래서 건너뛰고 이제 단장하고 직보하는 체계였고 그걸 종합하는 게 이제 내사팀이었던 거죠.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직도 알겠고 그들이 한 행위 알겠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불법 사찰 행위에 대북 공작에 쓰여야 할 그 활동비가 쓰였다. 유용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체 운영비를 빼돌린 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수법입니까? 대북 공작국에 가장체 운영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그게 것이죠. 뭐 가장체가 뭐예요? 것은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장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뭐 회사 형태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겠죠. 사무실을. 아까 국정원이라는 곳이 사실 국정원 직원들 중에 국정원이라고 쓴 명함 들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수출 회사처럼 예. 이렇게 위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장체라고 하고 그걸. 가장체 운영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가장한다는 의미죠. 국정원에서 정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체라는 걸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운영자금이 있겠죠. 예, 이 가장체 운영자금이 매년 부용이 되고 있는 규모가 상당하다고 하는 것을 최종욱 3차장이 파악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가장체들이. 예,
거기에 할당된 자금 중에 불용. 네, 불용 처리되면 이제 미집행하고 그다음에 또 서류 예산 갖다 받아서 하는데 예. 이 가장체 운영 자금은 이제 빼돌려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불용 자금들 안 쓰고 넘어가는 그 자금들을 예. 빼돌려야겠구나 반납하지 말고 이 생각을 했다는 거군요. 예. 그래서 바로 국내 정치 사찰에 이 예산 항목을 전용하면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내부에 뭐 예산 관이랄지 뭐 여러 가지 또 스크린하고 거쳐야 할 통로가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불용되고 남은 돈을 유력 정치인 해외 비자금 은닉 실태 조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정을 합니다. 아하. 그러면 유력 정치인 해외 비자금 은닉 실태 조사 이렇게 놓으면 마치 무슨 프로젝트 같아요. 국정원에서 볼 때는 뭐 북한하고 연계된 정치인을 갖다 조사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네요. 조금 알리바이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거죠. 말하자면 항목의 용도 세탁을 한 거죠.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항목을 그렇게 빼돌린 다음에 실제로 하는 일은 우리 유력 정치인들, 우리 언론인들 사찰에 네. 썼다. 이제 다 이해가 될 것 같죠. 이해가 네.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결국 이 불법 행위가 어디서부터 내려진 지시냐, 그러니까 누구까지 개입한 거냐 이것도 밝혀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구성도에 의하면 제일 위에 3차장이 있었어요. 그 위에 더 있습니까? 저희가 제보를 받은 바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때로는 그 처장을 무시하고 단장한테 보고를 했고 예. 또 자기들이 차장실과 원장 비서실을 통해서 예. 지시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직접적으로. 원장 비서실을 통한 직통 지시도 있었다. 이 이메일 예. 뚫어라라는. 예. 차장이 이런 공작을 갖다가 직접 구성을 하고 지시를 갖다가 단독으로 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예,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은 사실 MB의 국정원 체제 갖다 완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였거든요. 최종욱 3차장은.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 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자행된 공작이었고 당연히 대통령한테도 이것이 보고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구속된 그 유성옥 단장도 원세훈 전 원장의 불법적인 지시가 최종욱 3차장에게 주로 내려왔다라고 얘기했고 아시다시피 원세훈 전 원장은 뭐 MB의 가장 최측근이었고 결국은 MB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네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에는 그 차장이 새로 수립한 계획이나 공작에 대해서는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MB한테까지 보고가 됐을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 검찰도 포청천은 못 밝혀냈던 거고 TF도 못 밝혀냈던 바로 그 지점 포청천 작전을 제보를 통해서 민 의원이 지금 파악을 하신 건데요. 이거를 다시 수사할 수 있는 겁니까? 이대로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저는 간첩을 잡기 위해서 써야 할 돈을 은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썼어야 할 예산을 갖다가 예. 용도 이유에 썼다고 하는 건 이적 행위와 다름없다고 봅니다. 예.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범죄가 중하기 때문에 예.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MB와 관련된 특활들이 계속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성역 없이 MB가 만약에 최종적인 지시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조사를 갖다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이 업무 비용 유용 문제. 이 실마리는 민 의원이 여기까지 던졌습니다. 앞으로 수사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겠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지치지 말고 따라가야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민병두 의원님, 사실 지금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계셔서 오늘 제가 그 얘기도 몇 개 여쭙고 싶었는데 워낙 중요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다시 한번 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었습니다.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양측 변호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자칭 수락관 상궁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예, 오늘 너무 추우시죠. 훈훈한 이야기와 시원한 논리가 항상 가득 차려집니다. 따뜻한 수락관으로 빨리 모이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못 받겠다. 아니, 노 변호사님이 수락관 상공이면 그러면 같이 수락관에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옆에 그냥 근무하면 따라다니는 사람 정도 해야 될 것 수락관 같네요. 뭐 하면 돼요? 수락관 뭐라고 부르면 돼요? 거기 남자가 근무하나요? 수락관 뭐 관리인 마당새? 제가 왜 마당새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시험까지 해가지고 얼추. 네. 본인은 상공이라고 하시면서 백 변호사님 그러네요. 마당새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동생이라는 이유로 감수를 하는 걸로. 대한민국은 나이입니다. 수락관 마당새님 어서 오십시오. 백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흑성 변호사입니다. 모스크바보다 10도 낮답니다 오늘. 너무 추워 진짜. 너무 춥습니다. 정말 추운 날 두 분 나오셨어요. 그래도 핫한 얘기들은 다 스포츠에서 나오는 거 아시죠? 요즘. 그렇죠. 네. 그럼요. 오늘 정현 선수 오후 11시입니까? 오전 11시입니까? 오전 문자 11시. 왔는데 네. 오전 11시고요. 테니스는. 제가 그것 때문에 복장이 편한 복장입니다. 오늘 테니스장으로 바로 가실 아니 복장. 오후에 정현 선수의 오늘 8강전 때문에 네. 방송이 하나 킬이 돼서 그래서 오늘 편하게 있다가 집에 가서 좀 준비하고 다시 나가도 되는. 예, 그런가 하면 박항서 감독은 잠시 후에 연결해요. 두 분이 아까 어디 있어요 물어보셔서 제가 중국이라고 답하는 게 잠깐 온에어 탔습니다만 예, 중국 박항서 감독 연결합니다. 야, 뜨거운 현장들. 그런가 하면 어제는 법정이 뜨거웠습니다. 네, 그렇죠. 조윤선 전 장관, 조윤선 전 수석 2심이었는데 결국 다시 들어갔네요.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 이제 180일 만에 다시 법정 구속이 됐죠. 예. 사실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1심에서는 조윤선 장관이 관여 안 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항소심 와서 완전히 진술을 번복을 했죠. 나 인수인계했다. 네, 인수인계했다라고 했고 또 신동철 비서관도 보고는 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어제 징역 2년이 선고됐다라는 건 조윤선 장관이 어쨌건 이 블랙리스트가 가동되고 작동되는 걸 잘 알고 있었다라는 정도였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라는 취지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2년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법정 구속에 징역 2년이 선고가 됐고요. 예. 사실 또 이 박준우 수석의 얘기도 그렇지만 청와대 캐비넷에서 나왔던 문건의 증거 능력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면 위법한 증거는 증거를 못 쓰니까 굉장히 유력한 내용이었는데 증거를 쓸 수 있느냐 문제가 됐었는데 과거에 NLL 대화록도 그렇고 사본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그 내용 때문에 법원에서 이제 그 부분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고요. 또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는 1년이 늘었죠. 1심보다. 네, 1심에 3년이었는데 4년 항소심에 됐습니다. 4년이 되는데요. 이제 문체부 1급 공무원 강제 면직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급 공무원을 면직을 할 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곳에선 객관적 합리적 이유가 아니라 블랙리스트 작동에 소극적이었던 장관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면직했다는 건 합리적 이유가 아니다. 그런 취지로 어제 그런 판단이 나왔죠. 그래요.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할 게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지금 다음 뒤에 오늘 재판정 내용이 길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고 자 오늘 재판정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너무합니다. 저 뒤에 MB 얘기도 하시는 거고. 됐거든요. 재판정 지금 기다리시는 분이 많아서요. 오늘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뜨거운 주제예요. 오늘 변론 펼칠 주제는 먼저 시민들 목소리로 확인하시죠. 걔가 한 번 사람을 물었던 개는 반드시 또다시 물어. 나는 안락사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 남포콘 개들은 이 사람 곁에다 둘 수가 없지. 조그마한 강아지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40cm 정도면 충분히 위협적인 크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입마개를 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입장 바꿔서 사람한테 입마개보다 아니면 너무한 거라고 생각해요. 개보다는 보호자에 대한 처벌이 더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사람도 동물이고 개도 동물인데 그럼 사람을 죽이는 거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들으셨어요. 시민들의 얘기들.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여기에 대해서 이건 안전을 위한 고육책이다. 아니다. 부작용만 나을 거다. 이 부분이 지금 갑론을 박이 뜨거운 겁니다. 오늘 재판정에 이 주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가수 최시원 씨네 개가 사람 물어서 그분이 돌아가셨죠. 그 사건 때 잠깐 재판정에 올리긴 했어요. 이 개를 안락사 시켜야 되느냐 마느냐 이것만 가지고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판정에 올리는 건데 노 변호사님 어떤 대책을 내놨죠? 글쎄요. 이게 그 전에 맹견만 관리 대상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맹견 종류를
6종에서 8종으로 늘렸고요. 관리 대상에 들어가는 맹견 지금 6종에서 8종으로 늘린다. 그리고 근데 일정 크기 이상의 개는 모두 관리 대상으로 하겠다. 그 일정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어깨까지 높이가 40cm 이상인 개에 대해서 외출할 때는 무조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무조건 입마개. 길이 2m 이하의 목줄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목줄도 지금은 뭐 4m, 5m 자유인데 이제는 무조건 2m를 넘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서 만약에 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했을 경우에 주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그 개는 안락사시킬 수 있습니다. 안락사시킬 수 있다. 이렇게 4가지 정도가 큰 지금 틀입니다. 먼저 두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yes or no로만 일단 대답해 주세요. 백 변호사님. 견권보단 인권입니다. 찬성? 네, 찬성입니다. 예스입니다. 이 대책 옳다. 노 변호사님. 모든 생물은 소중한 것입니다. No. No. 노 변호사님 이렇게 한마디 하실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빵빵 터지는 진지한 얘기인데 No. 이 대책 좀 부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노 변호사님 지지하시면 노변, 반대, 뭐 너무한다, No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백 변호사님 얘기처럼 이거 좋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백변, 뭐 100, 남자 변호사 찬성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려 있습니다. 먼저 노 변호사님 입장을 조금만 더 확인해 볼게요. 네. 이 애견관리 대책 전체 부정이세요? 아니면 일부 부정이십니까? 사실은 이제 일부 부정이죠. 일부 부정. 왜냐하면은 그 맹견에 대해서 뭐 관리 대상을 좀 늘리고 좀 더 주의하자 이런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게 아니라 사람을 문 개는 무조건 안락사시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주인의 형사처벌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안락사와 형사처벌 이 부분이 특별히 더 심하다. 이 문제를 제기하신 거예요. 백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하나 수정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무조건 안락사가 아닙니다. 무조건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무조건 사람을 문 개를 무조건 안락사시킨다면 저도 반대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를 심사를 합니다. 심사 과정이 꽤 복잡하다고 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무조건 안락사시킨다기보다 뭐 사람의 피해가 극대화되거나 아니면 여러 번 물었거나 이런 문제를 여러 번 발생시킨 개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의 한도로 안락사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개보다는 우선 아닙니까 당연히? 사람을 그렇게 물고 얼마 전에 최시원 씨의 그 프렌치 불독이 한일관 그 주인을 물어서 사망한 경우도 있었고 또 며칠 전입니다. 원주에서도 또 프렌치 불독이 행인 3명을 물어서 중상을 입힌 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데 그 개를 계속 방치하고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드는 건 피해자 가족 입장을 너무 고려하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락사 아니고 경우에 따라 골라 하는 안락사인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 말씀이고 그 반려견 주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찬성이세요? 일단 지금도 일정한 한도에서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징역형 선고도 좀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 확인이 된 목줄 2m 이런 것들 있죠. 입마개. 옛날에는 이런 규정 자체가 좀 미비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과실이지? 가 애매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 기준을 쥐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준에 위반해서 사람 물면 주인도 형사처벌하겠다. 이거는 보통 얘기하는 관리하는 예뻐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해를 안 주는 것 역시 의무를 부과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문자 많이 주세요. 이분들의 이 논리가 아마 노변님한테는 큰 변론이죠. 논리가 될 것 같은데 소개하겠습니다. 신경수님. 최고,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그 개 어깨까지의 높이가 40cm 이상이면 무조건 입마개를 해라. 이건 무조건이죠. 그렇죠. 외출 시 무조건 입마개. 이거 참 책상에서 펜만 굴리는 사람들이 만든 법입니다. 모든 40cm 이상의 개를 잠재적 사고견으로 치부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이분 집 개는 덩치는 커도 굉장히 순진한 개 있잖아요. 플란다스의 개 같은. 제가 요새 플란다스의 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순수한 눈망울의 개인데 개까지 왜 다 입마개를 채워야 되느냐 이 얘기를 신경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하태경 의원님 말한 것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하태경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키 180cm 이상은 모두 폭력배로 간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니 걔가 40cm
크면 41cm 되면 입막해야 되고 39cm면 안 해도 되냐 말이 되냐 어제는 하고 오늘은 안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180 안 넘으세요? 제가 80 넘습니다. 넘으시죠? 넘어요? 그렇게 안 커 보이는데? 81.5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안 커 보여. 솔직히 다시 해봐요. 진짜 저 신체검 입마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 근데 지금 그렇게 비유하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아무리 순해 보여도 순한 개도 사람을 아예 안 무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논의의 출발점이 우리 집 개는 사람 안 물어요. 그래서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눈망울이 순수하고 예뻐 보이고 순한 강아지여도 물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 개도. 그리고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제 강아지 개를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은 화물칸으로 따로 타고 내려오시거든요. 근데 이쪽 엘리베이터 고장 난 날 제가 같이 탄 적이 있었는데 너무 순한데 큰 개를 본 거예요. 저도 모르게 뒤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기에 압도될 수 있어요. 상대방은 그러니까 키우시는 분들은 아유 우리 개 너무 순해요라고 하지만 안 물어요 우리 개 괜찮아요 만져보세요. 개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개에 대한 두려움 갖고 계신 분들은 큰 개를 보면 일단 이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는 좋지니까 이거를 큰 개니까 무조건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 오히려 저는 높여 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먼저다라는 거를 지금 우선에 놓으시는 게 백 변호사님 의견이신 거고 노 변호사님. 아니 저는 40cm가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40cm 이상은 외출 시 입막에 의무화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30cm 개도 물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0이라고 하는 거는 임의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준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지 그렇다면 잠재적으로 위험한 모든 동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이런 식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말하자면은. 왜 개만 차별하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가 잘못하고 사람을 위협하면 당연히 사람의 인권이 우선이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30cm 개는 괜찮고 40cm 개는 안 괜찮다. 이거는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왜 40cm 개만 차별하냐.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데 문자 좀 더 보겠습니다. 백변님 지지하는 문자 꽤 많이 들어오는데 대책 찬성합니다. 사람도 죄 지으면 교도소 갑니다. 1735님. 반려견이 상해 입으면 죽여야죠. 이거 굉장히 직설적으로 느낌표도 2개나 붙여서 오셨어요. 물려본 경험이 있으신 분 같아요. 1735님. 김정욱님은 저는 애견을 키우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장성수님은 우리 집 앞에 개는요 20cm도 안 되는데 맨날 달려듣고 짖고 그러니까요. 주인은 신경도 안 쓰고요. 그래서 오히려 40cm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 이분은 또 이런 분도 계시네요. 노 변호사니까 이것도 부족하다는 거 이런 표현. 기본적으로 20cm든 40cm 간에 중요한 건 그 개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점들을 판단하는 게 이제 더 중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무조건적으로 그 개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그게 제대로 된 대책이냐 이걸 말하는 아니다. 거죠. 그럼 대안은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이 대책이 너무 무자비하다, 너무 획일적이다, 부작용 나을 거다 생각하신다면 다른 대안은 뭐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개를 키우는 그 분들을, 그러니까 그 개의 주인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분들이 먼저 교육을 조금 받으시는 게 맞다고 보고. 견주 교육, 견주 자격증 뭐 이런 거. 또 하나는 개에 대한 교육이 먼저 좀 강제적으로라도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모든 게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면은 개를 일단 처음에 키우는데 들어오는 게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만 키울 수 그렇죠. 있다. 그런 부분들에 그걸 뭐 나라에서 그걸 다 무상으로 개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고요. 아까 40cm 가지고 이거 너무 기준을 그냥 획일적으로 만든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맹견만 옛날에는 입에 마스크를 썼었는데 지금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하나는 일정 크기 이상의 개.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 뭔가 위협적이라고 느낄 정도의 크기. 그거를 이제 40cm 기준으로 세운 건데요. 그 기준 자체는 저는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또 하나는 적절하다. 작은 개여도 사람을 문 경험이 있는 개는 똑같이 관리 대상 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개도.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세분화해놨다면 이 정도 기준은 어쩔 수 없는 기준 아니고 그러면 이 40cm 말고 어떤 기준을 드리면 되나요? 아니 근데 사람을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그 개를 보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외부에서 주의만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물었다라고 외부적으로 신고가 됐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 누군가에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 대상 견으로 이제 지정이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면 그럼 어떻게 지정을 하나요? 아니 그냥 맹견 빼고 나머지는 다 입마개를 채우지 않는 걸로 기준하는 거 그거는 더 위험하잖아요. 뭔가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2m로 줄 길이 제한하는 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백 변호사님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2m라는 기준도 맞다고 보세요. 네, 그러면 2m 정도면은 개를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인데 그게 넘어가면 한 5m 되면 그건
안 하고 난 거랑 똑같아요. 어차피 통제가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주변에 저는 뭐 개 안 키웁니다만 개 키우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2m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내시더라고요. 너무 짧아요. 이거는 정말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뭐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실질적으로 2m짜리 그 목줄을 한번 해가지고 개하고 막 나가보세요. 이 개는 정말 제 발자국 앞에 한 발자국밖에 못 움직여요. 그거는 나가나 마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또 한편에서 이제 개한테 물려본 경험이 있는 또 주변에 아는 분들은 2m가 아니라 더 줄여도 된다. 아니면 그거 싫으면은 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안고 다녀라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개를 사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도 개 좋아합니다. 예. 뭐 2m가 아니라 5m, 10m 목줄도 안 해도 되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면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한데 예. 목줄이 조금만 길잖아요. 예. 그럼 진짜 안 한 거랑 똑같아요. 옆에 지나가다 훅 달려들면 주인이 제지를 못해요. 주인이 제어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가 필요하잖아요. 그 길이를 2m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근데 생각해요. 개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온 이유가 개가 실내에만 있게 되면 사실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고 맞아요.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난폭해지니까.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목줄을 2m로 하고 입마개를 무조건 채우게 하고 데리고 나가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높아져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성이 더 높아지고 예. 해결하기 위해서 나간 게 오히려 그 개에게는 정말 가혹한 조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그런 식의 조치보다는 예. 맹견을 소유할 때 뭐 법원에 허가를 의무화하고 면허제를 도입하고 개를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훈련 같은 걸 받게끔 하고 예.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교육과 사고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지금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다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들어오는데요. 눈에 띄는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6885님은 40cm가 넘는 개의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건 사람으로 치면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권투 글러브 껴라. 혹은 키 180cm 넘으면 무조건 권투 글러브와 마우스 뭐라고 그러나요? 마우스피스? 마우스피스. 예, 그거 끼고 가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법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까 어딘가 그 개 자격증 말씀하셨잖아요. 허가제. 이건 너무 과하다. 그럼 개를 누가 키우란 말이냐에 대해서 반론하신 분도 계세요. 개를 키우려면 그 정도를 해야 된다. 그럼 그 정도 시간적 여유나 돈의 투자가 되는 사람만 키우게 해야 피해 안 주고 키울 수 있는 거다. 이런 문자도 들어옵니다. 송인재 님이 그러셨군요. 키울 능력이 돼야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도 개 키우시는 분들은 과하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 다른 분들은 그 정도까지 강력하게 나와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지금 흐름은 그렇게 가는데 최후 변론 20초씩 드리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사람이 먼저입니다. 확실한 건. 그래서 개를 개 경권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노 변호사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런 정책으로 얻어지는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많이 야기된다면 그걸 수정해야 되는 게 맞겠죠. 자, 여러분의 판정 결과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두 분 항의 전화 또 많이 받으실까 봐 걱정돼요. 여러분 이 두 분한테 항의 전화하시면 안 돼. 두 분은 저희가 나눠드린 겁니다. 입장을 나눠드린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우리 백 변호사님 개를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고양이도 사랑하시고. 네, 그럼요. 저 원래 동물 참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결과 발표합니다.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논란. 이 정도면 적절하다. 아니다. 이건 너무 과하다. 우리 뉴스쇼 청취자 여러분들의 결론은 85%대 15%, 85대 15로 이번 대책 찬성한다 쪽을 들어주셨습니다. 노 변호사님. 네. 벌써 가방을 싸세요? 지금 굉장히 실망하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소신과 다른 말을 하다 보니 힘듭니다. 예, 이 대책에 대해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일단 뉴스쇼에서는. 최근에 워낙 사고가 많았잖아요. 개물 사고 많았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의 심정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럼요. 조금 더 세심한 대책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 수락관 퇴근하셔도 돼요. 노 변호사님, 백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뜨겁네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그
반려견 키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육 먼저 선행하게 하자. 자격증 같은 거 주자. 뭐 여기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 꽤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고 뭐 팽팽합니다. 좀 보내주시고요. 일본의 아베 총리가 평창올림픽 참석하겠다라고 발언했다는 이 속보 일부에서 전해드렸죠. 들으시고 황창선님 아마 2020년 도쿄올림픽도 있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선택한 것 같다 하셨고요. 윤영보님은 평창올림픽이 흥행할 것 같으니까 아베가 배 아파서 오는 건 아닌가요. 예, 이런 문자도 주셨습니다. 민병두 의원의 작전명 포청천 참 깜짝 놀랄 작전 이야기 들으시고는 윤정훈님 이거 싫어합니까? 아, 요즘 그 과거 정권 때 일들 뉴스로 듣다 보면 이게 정말 민주공화국이 맞았는가 의심이 들 정도다 하셨어요. 9282님도 군부 독재 정권에 버금갔던 그 행태들 준법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겁니까? 0226님 국정원 어디까지 가야 끝이 보일까요? 예, 이런 문자들 분노의 문자들 보내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살면서 말이죠. 베트남과 카타르의 축구 경기를 실시간 중계로 막 찾아서 보면서 베트남을 간절하게 응원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저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제 아마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저 같으셨을 거예요. 베트남 이겨라. 베트남 잘해라. 막 마음 졸이면서 응원하고 환호하고 그랬죠.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베트남 축구팀의 박항서 감독. 어젯밤 열린 2018 아시아축구연맹 U23 챔피언십 대회 그 카타르와 베트남전에서 베트남이 이겼습니다. 이게 4강이었습니다. 그냥 이긴 것도 아니고요. 막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점 끝에 결승행 티켓을 따낸 겁니다. 약체 중에 약체가 결승까지 오르면서 지금 베트남에서는 모두가 박항서를 외치고 있답니다. 국민 영웅이 됐다는데요. 박항서 감독 연결하겠습니다. 대회가 열리고 있는 중국 연결해보죠. 아, 박항서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감격스러워서 밤잠을 어떻게 주무셨는지 어쩌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예, 잡습니다. 예. 소감이 어떠세요? 아, 예, 감사하죠. 그리고 또 선수들이 최대한 열심히 해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베트남이요. 우리 2002년 때 그 월드컵 생각하면 모든 시민이 뛰어나와서 대한민국 외치고 차로 빠방 빠방 이 기분 이런 분위기가 베트남에 넘쳐났답니다. 이 소식 들으셨어요? 아, 저는 지금 중국에 와 있어서 베트남 소식은 제가 잘 못 듣고 있고 여기 이제 한국 그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는 있는데 예. 정확한 정보는 없고 선수들이 가끔 우리 선수들이 가끔 유튜브 영상 이런 거 저한테 보여주긴 하는데 예. 아니 좋으면서도 좀 얼떨떨하시기도 하시고 묘한 기분이실 것 같아요. 얼떨하지는 않고요. 지금 시합이 계속 있으니까 시합 준비하느라고 예. 차분하게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제가 더 흥분하고 박항서 감독님은 어떻게 그렇게 막 또 기분 좋으신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지금 좀 쑥스러워서 그러신 거예요? 아, 기분이 좋죠. 아직 시합도 끝나지도 않았고. 예. 감독이 제가 좀 떨떠는 모습도 또 애들 선수들한테 좀 시간을 끄고 차분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선수들이 흥분할까봐 지금 차분한 모습 보이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항서 감독님. 근데 어제 말이죠, 카타르전 계속 지다가 1분 남겨놓고 정말 기적처럼 동점골이 터지더니 승부차기로 이기는 그 모습 보면서 저는 2002년 월드컵 때 이탈리아전 떠올랐거든요. 그렇게 저같이 느끼신 분들 많으시다. 감독님 안 그러셨어요? 2002년이 저한테 최고의 어떤 기억에 남는 어떤 기억이었고, 그때 우리 선수들, 이진현 선수들, 고시빈 감독님, 많은 생각이 나죠. 그렇죠. 그때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베트남의 히딩크라는 별명은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어떻게, 우리 히딩크 감독님과 비교가 됩니까? 저는 아니고요. 저는 어떻게, 감히 제가, 시민 감독과 제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저는 뭐 제가 갖고 있는 조그만 지식 갖고 뭐 지금 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좀 어떻게 좀 하지 마십시오. 감이라는 말씀 지금 하셔서 감히 제가 어떻게 히딩크 감독의 비교가 됩니까 하셨는데 아니 왜요 박항서 감독님 지금 엄청난 신화를 쓰고 계셔서 동남아 국가가 이런 세계 축구 대회에서 결승까지 올라간 게 처음 있는 일인데요 역사상. 제가 그 히딩크 감독님 모셔봤고 저는 그 정도의 아직 능력은 되지 않고 제가 또 모시던 감독님들 아직도 이번한테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감독님 중에 한 분이시고 제가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어요. 겸손하세요. 박항서 감독. 예나 지금이나 겸손한 분이신데 3개월 만입니다. 베트남 대표팀의 감독으로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이런 성장. 이 비결이 뭔가라는 질문 많이 받으시죠? 뭐라고 스스로는 생각하세요? 제가 처음에 갑자기 부임이 돼가지고 저에 대한 비판도 베트남 내에서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외국인 감독한테 계약금 2년에 2억 얼마 주는 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막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처음엔. 제 연봉까지 다 말씀하시고 이미 보도가 돼서요. 예. 그랬는데 제가 와서 이렇게 우리 한국에 같이 오랫동안 있었던 이영진 코치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논의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체력적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베트남 선수들이.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체력적인 문제는 그렇게 없는데 어떤 부분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번 우리가 이런 포메이션으로 한번 우리가 전환을 해보자. 베트남에서는 포백에 대한 부분을 쭉 하려고 해갖고 저희들이 지금 이번 대회 준비했던 셀백에 대해서는 많은 그렇게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비판도 받고 했는데 포메이션 그런 부분을 선수들이 잘 숙지해 준 것 같습니다. 잘 지금 경기장에서 숙지하고 잘 행동을 옮겨주는 것들이 잘 따라주는 거군요. 잘 감독님 말씀 잘 따라주는 거 이 부분. 근데 어제 우리나라도 4강 치렀는데 우리나라는 떨어졌어요. 만약 어제 베트남이 올라가고 우리도 이겼으면은 이게 결승에서 베트남이랑 대한민국이 붙는 이 상황. 그래서 저는 물론 스포츠는 스포츠입니다만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박항서 감독 앞에 펼쳐질 뻔했는데 솔직하게 이거 다행이세요? 아쉬우세요? 어떠세요? 제가 1차전 한국을 저희들이 일러줬습니다. 베트남에서 떠나올 때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베트남 언론으로부터. 그래서 저는 제가 태어난 곳이 내 조국이 대한민국이고 우리 가족도 거기 지금 현재 살고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있기 때문에 물론이죠. 저는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고 있고 조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현재 일은 베트남에서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맡고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럼요. 혹시 결승전에 만나더라도 저는 또 거기에 대한 변함은 없습니다. 제 일에 대해서 또 그건 다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만났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혹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돼서 대한민국도 결승까지 와서 정정당당하게 한번 겨뤄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유튜브로 봤습니다. 여기서 봤는데 참 아쉽고 또 김봉길 감독은 제가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후배 중 하나인데 좀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김봉길 감독님, 그래요. 자 이제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번만 이기면 우승인데 어떻게 내다보세요? 아니 저희들은 베트남 언론에서도 저한테 목표거든요. 저는 이때까지 한 경기 보고 그렇게 앞을 내다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앞에 경기만 보고 한 경기 그렇게 나아가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한 경기 남았으니까 또 한 경기 차분하게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저나 우리 코칭 스태프들이 그렇게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차분하게 우승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인 거죠? 이제 결승까지 왔으니까 한번 이기면 우승이고 그러니까 한 경기 남았으니까 이제 한 경기 남았으니까 한 경기 준비해 가야죠. 지금 선수들의 의기랄까요? 이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 선수들은 정말로 착하고 예. 좀 영리하고 굉장히 정신력은 어떻게 제가 한국 선수보다 좀 더 정신력 강하죠. 네. 한국 선수보다 더 강해요? 베트남 선수가? 아니 어려운 질문이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정말로 답 잘하셨어요. 열정을 갖고 정말 저하고 같이 잘하고 있습니다. 네. 사기도 지금 충천한 상태. 이런 느낌이면 축구라는 건 분위기 중요하잖아요. 이 느낌이면은 이거 기대 이상 우승까지 내다볼 수 있겠다. 이런 분위기도 느끼시고요. 아니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리긴 곤란하고 분위기는 지금 아직 지금 좋고 있고 또 문제는 지금 선수들이 계속 두 경기 연장전까지 가니까 좀 체력적인 소모가 있는데 이 부분에 좀 신경 쓰고 있고.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겸손함이 더 빛나는 박항서 감독이시다. 차분한 모습 보니까 큰 꿈 이루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격려 문자들 보내주시거든요. 박 감독님 힘내서 열심히 하시고요.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박항서 감독 지금 중국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베트남 팀을 잘 이끌면서 국민 영웅 칭호까지 받고 있는 박 감독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